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화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도 늘고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뇌는 어떨까요? 시간이 갈수록 뇌도 나이를 들어갈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인포맥스D의 박문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도 중년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 참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요즘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참 바쁘시죠? 네. 네, 그 중년의 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보니까 중년의 뇌가 가장 뛰어난 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는 거는 한 50대 정도로 다가가면 갈수록 뇌세포가 죽어가는 게 더 많고 새로 생기는 게 더 적다. 이렇게 좀 알고는 있거든요. 새로 생기진 않아요. 거의. 거의 새로 생기진 않아요. 새로 생기는 부위가 있긴 한데 네. 일반적으로 그 해마에 네. 치아핵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 가립세포들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기는 게 보고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레인에서는 새롭게 세포는 생기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네. 몇 군데 있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태어나고 한 2살, 3살 때까지가 가장 많아요. 내 세포가. 그 다음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네. 그게 이제 그러면 중년이 될수록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개념들은 이제 우리 피부 세포 같으면 거의 매일 새로 나거든요. 네. 간 세포는 2년 만에 완전히 다 네. 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전체 한 2년이면 다 새롭게 돼요. 그래서 혈액 세포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예. 그런데 브레인 세포는 뉴런이죠. 신경 세포는 네. 그 태어났을 때 있는 거가 그 평생 갖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네.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네. 가장 큰 전제입니다. 네.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도 나이가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관건은 기억을 얼마나 하는가, 정보량을 얼마나 네. 유지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대학 졸업이나 학교 공부 끝나고 나면 시험을 안 보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뭘 기억하려고 해본 적이 어땠어요? 저는 그래도 이 공부하면서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매일 조금씩은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창시절 이후는 시험을 안 보니까 네.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지가 맞습니다. 않죠. 네, 그때보단 덜하죠. 네. 그래서 인간의 인지작용이나 노화나 일 전체를 볼 때 첫 번째 질문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가가 큰 팩터입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부분 정년퇴임 60대 후반 이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기억의 양이 줄어들죠. 네. 그럼 결국에는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뇌도 좀 나이 들어간다, 노화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보다는 좀 더 복합적이긴 한데 네. 또 운동하고 건강하고 열이 복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브레인 하나만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기억이라는 게 주로 새로운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새로운 관점, 예, 새로운 아주 그 유연한 사고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네. 노력하지 않으면 예. 점점 줄어든다. 그게 이제 생태학적으로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 뇌만 생각을 했을 때 좀 한 그런 개인의 구조를 갖고 그 있다. 삶에 있어서도 네. 저는 그런 걸 잘 측정해봐요. 네. 만약에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그러니까 70대 후반 이런 분들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이분들이 쓰는 언어를 명사가 몇 개 있는가를 네. 한번 카운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봐야 돼요. 네. 내가 얼마나 괜찮은 그 용어를 많이 쓰는가. 네. 대부분 70대 가면 쓰는 말이 줄어들어요. 새로운 용어가 줄어들어요. 심지어 하루 종일 해봤자 한 30개 명사 갖고 살아가요. 네. 이게 굉장히 명확해지잖아요.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나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는 여러 가지 관심 있게 많은 명사나 네. 동사는 크게 우리가 좀 다른데 네. 특히 명사, 고유명사, 그다음에 형용사를 좀 더 이렇게 맛깔나고 상황에 맞는 형용사가 점점 찾기 어려지면 표현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네. 명사가 줄어들고 고유명사가 줄어들면 이제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들면 그 시기 하고 끝나죠. 그 시기가 뭐시기 하면서 네. 왜 그런 말이 이제 편해지는 거죠. 네. 그 시기로 통용하면 모든
불특정 다수를 거시기로 해갖고 다 통용해버리죠. 네. 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쓰는 말을 가족 내에서 쓰는 말을 보면 참으로 50개도 안 넘어가죠.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봐요. 네. 그럼 그걸 그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급 용어가 가득 있는 게 뭐죠? 네, 단행본 책이나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교과서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본 이후로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일상생활 용어 내놓고는 제대로 된 학술 용어나 이거는 거의 뭐 어른이 되면 3, 40년 동안 놓은 상태죠. 네. 예. 이 점이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전제는 그럼 노력하고 좀 공부하고, 그러니까 학술 용어가 들어있는 교과서 예. 내용 정도의 이제 수준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예. 이런 사람들의 뇌는 어쨌든 다른 사람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을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후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대학 졸업 이후로 어떠한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 의도적으로 기억하겠다는 네. 그 욕망을 일으키는 거. 의도적으로 기억하겠다는 예, 욕망. 의도적 네. 기억. 우리가 이제 그 근육이나 운동에서는 그렇게 쓰잖아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전문 운동가들은 스케이트를 타든 뭐 하면 자기가 못하는 부분 그것만 집중적으로 훈련하잖아요. 그걸 요즘 이제 의도적 훈련이라고 그래요. 네. 기억에 있어서도 의도적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 보면 눈이 안 보여서 잘 책을 못 읽겠어. 예. 뭐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기억이 안 남아서 공부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의도적 훈련이 네. 기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은 뭐 우리가 역사책이나 이런 걸 한 권을 다 읽어도 네. 기억으로 남아놓는 건 몇 개 없어요. 기억하겠다고 마음을 굳히지 않는 이상. 네. 예를 들어주면 우리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오잖아요. 위화도 해군이 일어났잖아요. 위화도 해군이라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사실 더 중요한 정보는 위화도 해군이 언제 일어났는가, 몇 년도 일어났는가, 그 연도를 기억하는 게 의도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가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주면 네. 1388년도에 네. 위화도 해군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조선 건국하고 그 사이를 대충 안다면 조선 건국해까지 안다면 네. 그 사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많은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4년 정도 되죠. 그 네. 사이가. 그쵸? 그렇죠. 그런 네. 걸 아는 게.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이 사실은 그보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원나라가 패망하고 몽골촌으로 퇴각하잖아요. 네. 그 후에 이제 그 북원이라 부르는데 북원의 마지막 그 황제가 죽는 해가 1388년입니다. 투구스 테무르로 해서 토건 테무르의 그 후손들인데 네. 그래서 왜 그런 걸 우리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그런 지식들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1388년에 위화도 해군했다는 걸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북원 세력이 마무리됐다 세력이. 그럼 뭐 원나라 그 잔류 세력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 곧장 어떻게 되죠? 중국에서는 네. 명나라로 바뀌잖아요. 주원장. 그러면 조선의 건국이 위화도 해군에가 다 링크됐다는 아는데 왜 이 성계가 명나라 쪽으로 이렇게 갔느냐? 그거는 북원이 멸망한 걸 그 연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입체적으로 되는데 네. 결정적인 거는 그 핵심적인 연도. 그 연도를 하나로 하지 마시고 서너 개 사건을 네. 기억해 놓으면 기억의 중요한 특징은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탈락 잊어버리기 얻게 돼 있어요. 위화도 해군 하나를 연도를 암기하는 건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원나라 네. 그 퇴각한 걸 북원이라잖아. 북원의 마지막 해도 1388년이다. 네. 같이 링크를 하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보통 저희 뭐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현상이 있으면 하나만 그냥 이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뇌세포, 그러니까 뇌를 위해서라도 입체적으로 기억을 하게끔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세세한 정보들, 그러니까 쓸데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들까지 좀 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기억은 하나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셋은 기억이 잘 됩니다. 네. 연결고리, 연상이 세 개를 신기하네요. 해놓으면 하나는 네. 어렵습니다. 하나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셋이 더 쉽다. 예를 들어주면 제가 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몽골의 그
켈트켄이라는 대단한 장군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네. 있습니다. 그 비문이 뭐 강제투대한 비문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커요. 굉장히 몽골사에서 유명한데, 근데 켈트켄이라는 단어를 암기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그걸 한 1년 정도 물론 뭐 이렇게 암기하려고 의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네. 켈트켄이라는 네. 그 장군이 그 형을 이제 필기칸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암기하느냐?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찾으라는 거예요. 네. 뭘 찾으냐면, 그래서 제가 저 공학적으로 하니까 네. 렌트켄을 알잖아요. 네. 렌트켄하고 켈트켄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링크해야 돼요. 아, 이제 그러니까 링크를 기억이- 해나가는 연습들을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고를 유연하게 하려면 네. 거의 의식적으로 링크하는 연습을 해야 네. 돼요. 그걸 연상이라 그러고, 네. 논리적 연상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죠. 논리적 연상이. 그럼 연상을 한다는 거는 이미지를 결합하는 과정이잖아. 그럼 이미지 카드들이 많아야 되죠. 네. 한두 개 갖고 연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연상이 되면 이제 3개, 4개 넘어가다 보면 기억이 첫 단계는 1개에서 3개 단위가 있고, 그 다음 10개 단위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억이 100개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직업군에서 기억의 100개 단위 기억을 핸들링 처리하는 직업군이 대하소설, 소설가들입니다. 토지 같은 거나 예를 들면 삼국지 같은 거면 등장인물이 거의 뭐 한 100명씩 되잖아요. 그렇죠. 100명의 캐릭터를 몇 년 동안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100단위 기억 훈련한 사람들은 소설가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에 100단위 정도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기억한다는 의식도 못하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뭐 토지를 쓰신 박경리 소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은 뭐 90세까지 또 아주 명석한 뇌를 가지고 뭐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건가요? 100단위의 기억 그렇죠. 가지고 계셔서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사실 네. 조금 조사해 보면 뭐 미당 서정주 선생님도 그 산 이름을 수십 개를 매일 아침 암송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예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위적, 의도적 노력, 네. 뭐 세계 유명한 산 이름이든지 왕 이름이든지 그런 걸 타겟으로 해서 60대 후반부터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네. 머릿속에서 자연적인 연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연상을 얼마나 풍부하게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사고의 유연성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60대, 70대에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되면 40, 50대 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닦아야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어느 해 갑자기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없잖아요. 네. 100단위 기억은 마라톤 풀코스하고 비슷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쪽 운동을 하면서 거의 한 15년 전에 그 독서 운동을 할 때인데 그때 이런 걸 제안했어요. 기억 마라톤대. 예, 그러니까 100단위 기억을 핸들링하는 네. 이 훈련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틀 동안 그 한 40-50명하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브레인 같은 것도 뭐 대부분 사람 알고 싶어 하잖아요. 브레인 사이언스가 그 핵심 키워드가 한 3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브레인 이쪽에 그 신경 해부학에서 쓰는 용어도 100개를 넘어가지 않아요. 100단위 기억입니다. 네. 그럼 100단위 기억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만 훈련하면 100단위 그 정보를 핸들링 할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훈련으로 접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억은 얼마나 긴 시간을 했는가 보다 빈도수에 더 의지합니다. 네. 그 빈도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직업군의 사람 만나면 항상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의 상투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비슷한 말. 비슷한 말. 네. 저 사람 또 저 이야기 하는구나. 네.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항상 그런 경험을 주위 사람 많이 관찰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어느 때인가 그 사람이 어떤 멘트를 했어요. 이야기를 네.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청중들이나. 그럼 이 사람이 한번 썼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좋으면 우리가 썼을 때 반응이 좋은 용어는 기억 불러올 때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우리 브레인에서. 그러면 점점 쓰면 점점 잘 먹혀 들어가면 네. 그 용어를 자주 쓰게 돼요. 자주 쓰게 쓰면 될수록 기억에서 최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돼요. 최우선순위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사용하게. 인출이 돼요. 네. 그래 그 사람은 분위기 관계없이 그 멘트를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은 빈도수에
반응한다. 네, 일종의 보상을 이제 그 박수와 갈채라는 보상을 받으면서 예, 그게 우선순위가 이제 바뀐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너무 이렇게 많이 써먹다 보니까 그거한테 적용되지 않는 분위기에 가서도 네. 그게 무의식적으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학습이 필요한 게 자동 반응을 잠깐 스탑하기 위해서는 의식적 사고, 메타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또 따로 훈련해야 돼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예. 뭐 이런 이제 아까도 몇 개의 단어를 부모님이 사용하시는지 명사를 사용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밥을 천천히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건강한 사람이 밥을 20번 이상 꼭꼭 씹었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훈련을 해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훈련이에요. 그게. 네. 습관화되는. 해봤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요. 한 5, 6 이렇게까지는 씹을 수가 있어요. 네. 10번 넘어가게 되면요. 이게 자동 반응 비슷하게 되는 순간 카운터를 못해요. 그래서 선임들이 항상 하는 게 수식관 할 때도 하나에서 10까지 카운트 하는 것도 해보면요. 7, 8 하고 흐릿해져요. 의식이 딱 흐릿해지는 순간 계속 관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은 말을 들어보면 그 효과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훈련하려면 엄청 어려웠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 해보시면. 네. 그래서 본인이 쓰는 단어에서 명사가, 새로운 명사가 몇 개인가, 괜찮은 명사가 몇 개인가를 네. 카운트하는 훈련은 엄청 중요한 훈련입니다. 근데 대충 중요하다 생각해서는 습관은 안 됩니다. 네. 예. 만약 그걸 성공한 사람은 우리 생각이 어떤 식으로, 생각의 유연함이 자기가 알고 있는 용어에 비례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첫 단계로.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쓰는 형용사가 상황이나 분위기 맞지 않는 파인 튜닝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뭐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지적 능력은 탁 드러나는 거는 그 사람이 쓰는 어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의 그 정서적 상황은 그 사람의 형용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가. 네. 뭐 제가 아는 그 문태준 시인 뭐 실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문태준 시인 강의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등산을 갔다 내려오는데 형용사 하나를 2시간 이렇게 머금었대요. 속으로 굴려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시를 쓰는 그쪽에 딱 맞는 형용사인가. 적어도 형용사 하나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품어봐야 돼요. 네. 네. 특히 형용사하고 명사. 네. 명사 중에 고유명사는 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억이. 왜냐하면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고유하기 때문에 다른 링크 포인트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든지 뭐 시장 경제라 이런 거는 몇 개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금방 연결이 되기 또 안 잊어지는데 고유명사는 연결할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어떻게 한계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의미 기억이 아니고 네. 절차 기억으로 바꾸셔야 돼요. 반복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 노력을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창의성 교육에서 이렇게 암기 교육을 지난 30년부터 엄청 이렇게 폄하하고 등한시해 버린 거예요. 누구도 만약에 저처럼 몽골의 그 장군 이름 겔티켄을 의도적으로 암기하라 했다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겁니다. 그런데 겔티켄을 기억을 못하면 네. 돌골족돌 그 겔티켄 비문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 하면 투르키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터키라는 단어가 지구상에 처음 있는 게 몽골의 그쪽 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연결 포인트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명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고유명사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이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유명사를 왕 이름이나 장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네. 링크 포인트들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저는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옷걸이를 만들어라. 우리의 기억은 하나하나 옷이라 보면 아무리 옷을 많이 사도 뭐합니까? 옷걸이가 없으면 걸어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방바닥에 방치해두면 어지럽잖아요. 네. 쌓여 있기만 네. 하죠. 네. 대부분 정리하지 않는 지식은 그 다음날 다 사라집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의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폰은 유리 액정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억이나 중요한 정보가 먼지처럼 스마트폰 유리 액정에 딱 내려 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 날아가요. 기억이 심어지려면 접착체가 필요해요. 네. 그 접착체가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어떤 기억에 느낌을 악교풀처럼 붙이기 전에는 네. 우리 감성의 느낌을 붙이기 전에는 내 기억 체계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많은 정보를 본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아이패드로 아무리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 해도 네. 우리가 종이나 펜으로 쓰는 것보다는 브레인 하는 사람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쓰면 내 촉각이 작동하죠. 네. 촉각은 굉장히 민감한 감각입니다. 손때를 묻혀야 돼요. 그게 바로 내 땀하고 내 느낌이 그 종이에 묻었던 것이 저는 오래된 책 이렇게 내가 밑줄 치고 그 밑에 각주 붙여놨던 그런 책을 이런 게 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통째로 기억이 살아나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그 요새는 그런데 그 방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얘기하셔서 그 전자기기에다가도 필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것도 조금 촉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리 액정이라는 네. 그게 너무 가볍게 빨리 써지는 거는 남지 않습니다. 별로. 우리 브레인은 기억으로 가려면 저는 그 세 가지를 했는데 강하고 네.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거의 올림픽 구호입니다. 네. 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피지컬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사실 멘탈 액티비티도 정신작용에도 하는 게 빠르고 강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형용사를 정확하게 딱 써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빠르게 해야 되는 건 피드백을 빨리 해야 돼요. 피드백을. 그러면 브레인이 네. 바짝 집중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느린 경우에는요, 물론 느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빠른 게 우리 정신을 빨리 합니다. 네. 제가 봤던 자료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그 유치원에서 그 일본식 그 하야쿠를 가르쳐 주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체육관 그 링에 울리는 종 있잖아요. 네. 건두 도다니는 네. 종을 딱 울리고 그 한 5분 사이인가 애들을 뛰어다니게 한대요. 뛰어다니면서 시를 암송시킨대요. 효과 대단하대요. 네. 저도 그거 한 적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국어 선생님이 시키셔가지고 네 뛰면서 하는 네. 거. 예. 그 뛰면서 저는 거의 1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죠. 뛰는 정도는 아닌데 산책을 네. 하면서 네. 산책을 하면서 그거 하는데 요즘 보면 이렇게 대부분 사람 산책하면서 스마트폰 들고 다니죠. 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산책을 하면 안 돼요. 산책의 핵심은 어떤 기억 매체도 네. 들고 가면 안 돼요. 오직 내 메모리, 내 브레인이 기억한 걸 갖고 불러오는 과정이 연상입니다. 스마트폰에 아무리 많은 정보 있어도 그건 간접적 체험이고 불면 다 날아가는 정보입니다. 네. 정서가 링크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핵심이 어떤 것도 어텐션, 주의 집중을 해야 돼요. 주의 집중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네. 장기적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악교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필기를 사용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이것들을 촉각들을 좀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또 더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촉각도 일부인데 아주 간단한 거는 우리 브레인은 절박할 때 작동합니다. 네. 저희 예를 들면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10분 정도 간단히 샤워한다 네. 하면 딱 들어가기 전에 가장 그 기억하기 어렵던 거 있잖아요. 고유명사 같은 거. 그걸 탁 들고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들고 그 단어 하나를 갖고 10분 동안에 샤워를 하면서 머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머금다라는 단어를 네. 좋아해요. 네. 머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박사님이시고 생활 속에서 계속 이제 이거를 흐릿해지는 이 의식들, 기억들의 포인트들을 좀 캐치를 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박사님의 하루 일과에서 한 두 가지 포인트,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 이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아요.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저 나이가 들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일정하게 뭘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그 도입부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작가는 항상 자기 작가 쓰는 그 공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펜도 딱 정해져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도입부에 시동 걸 때 자동반으로 넘어갈 때까지 에너지가 들어요. 네. 그걸 일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혹 이제 열대야 있으면 새벽 한 2시쯤 일할 수가 있잖아요. 일어나면 그때는 학생이에요. 누워있지 말고 이때다 하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켜고 곧장 내가 밤 10시까지 공부했던 그 부분을 2시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 딱 1시간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2시에 일어나고 1시간 집중해서 보고 3시부터 다시 자는 거예요. 그럼 그때 1시간 한 거는 거의 낮 동안에 한 3시간 하는 역할 나요. 왜냐하면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네.
뭐 9시까지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한 두서너 시간 했던 정보가 완전히 기억이 되지 않고 요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파수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서파수면 2단계부터 수면 방추가 나와요. 네. 그럼 그때부터 그 공부했던 내용이 대뇌 피질로 넌냄 수면 때 대뇌 피질로 이동하는 것이 요즘 핫 이슈입니다. 네. 이 수면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서파수면, 꿈꾸는 렘 수면이 아니고 서파수면 때 우리가 낮 동안에 공부했던 것, 저녁에 공부했던 것이 해마에서 기억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네. 그것을 해마에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대뇌 피질로 이동합니다. 근데 대뇌 피질 이동할 때 대뇌 피질에서 0.1Hz의 느린 오실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느린 오실레이션에서 수면 방출하는 서파 수면 때 일어나는 수면 방출을 타고 네. 해마에서 했던 게 샤프웨이브 리플러 어렵죠. 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용어를 암기합니다. 샤프웨이브 리플이라든지 네. 저 슬로우 오실레이션이라든지 슬리퍼 스핀들.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가 이렇게 어려지느냐 하면 이런 핵심 과학적 용어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밑 빠진 독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데 그 50대 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역사책이 한 권 뭐 일주일 읽었는데 읽을 때는 재미있었는데 읽고 났을 때 설명하려니까 10분을 설명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일이 항상 벌어져요. 저는 20년 전에 그걸 깨닫고 저도 바로 그 경험을 있었어요. 네. 뭐 1년에 제가 뭐 한 달 미만으로 한 열흘 정도 세계사를 잠깐 공부해야 해요. 하면 그래서 막 세계사 책 보니 너무 재밌어요. 네. 물리학, 뭐 생물학, 브레인 노상하다니까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전부 다 이야기니까요. 쭉 너무 재밌어갖고 일주일 집중을 했는데 다 하고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재밌는 이야기 좀 전달해야 돌아서 생각해봤더니 내가 10분 이야기할 거가 없는 거예요. 네. 일주일 세계사 책을 봤는데 그런 경험 많죠. 많아요. 네. 특히 인문학은 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닌데 내가 일주일 시간을 보냈는데 10분을 설명할 이야기가 없다면 이건 아니다 해서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핵심적인 거 기억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며칠을 그 본책을 다시 보면서 네. 노트를 딱 놓고 한 페이지를 읽으면 핵심 뭐 해봤자 간단해요. 뭐 왕이름 고유명사 연도 몇 개밖에 네. 없잖아요. 탁탁 적어 나갔어요. 페이지 넣으면 적어 나갔어요. 그랬더니 보통 책 읽는 거에 뭐 한 배 반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효과는 미니멈 5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했는데 10분 이야기 못 했는데 그렇게 한 2, 3일 했더니 4시간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아니구나.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겠다는 거하고 아닌 거는 차이가 거의 좀 이야기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20년 전 학습 방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든지 항상 우리가 시간하고 에너지 투자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웃풋을 측정을 해야 돼요. 네. 그 관점을 봐야 돼요. 특히 그러니까 소설이나 역사책 보는 사람이 그런 관점을 별로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이나 역사는 내가 경험했던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특별히 암기할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일어난 사건을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니까요. 자, 위화도 해군이라 하면 위화도 해군이란 말 속에 군사를 돌렸다는 말 속에 행동이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한 게 위화도 해군이라는 명사하고 그다음에 그 연도를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연도는 다들 기억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를 공부하는데 뭐 왕 이름하고 연도 암기하는 게 역사냐라고 하죠. 저는 뒤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역사가 왕 이름하고 그 연도를 빼버리면 뭘로 구성되느냐고. 네. 나머지는 사건이잖아요. 일어난 일이잖아요.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저런 정치적 시스템들이잖아요. 그거는 그 용어 속에 들어있잖아요. 예, 만약에 정정법이라 하든지 네. 과전제라 하든지 그다음에 중림철연을 했든지 그 명사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나 내용은 따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명사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럼 알아야 되는 거는 명사, 특히 고유명사하고 연도만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세계사든 뭐든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요 세 정도만 알면 네.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했는가는 그 전쟁 같으면 내용을 다 알잖아요. 네. 위화도 해군 같으면 우리가 배경 지식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의미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No,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연도를 알면 벌써 1388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이 끊어지면 연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깊이 심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야도 한 네. 5개밖에 안 되는 결정적 지식을 초과학습을 해야 돼요. 예. 그 초과학습은 증거는 뭐냐 하면 딱 그 질문을 했을 때 3초 내로 그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 강하고 빠르고 정확한 그렇죠. 강하고 빠르고 정보가, 정확하게. 네, 이걸 나와야 훈련하셔야 된다. 돼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기억이든 운동이든 빠른 걸 택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년의 뇌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래서 박사님 맞아요. 어떻게 제가 살고 있는지. 네. 만든 캐치플레이즈가 뭐냐면 빠른 사람은 느릴 수 있다. 네. 느린 사람은 빠를 수 없다. 그럼 네. 어떻게 되죠? 빠른 사람은 느릴 수 있어요. 제어 장치만 갖추면 돼요. 근데 엔진이 아예 느리면 예, 빠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늙을 때까지 80, 90대까지 빠름을 추구해야 돼요. 네. 빠를 수 있는 사람은 느릴 수 있어요. 네. 반대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업 쪽에서는 10시간 고생할래, 10년 헷갈릴래. 네. 대부분 사람 10년 헷갈리는 쪽을 택해요. 네. 10시간 고생하면 웬만한 뭐 상대성 이론이든 뭐 세계사든 10시간 하면 기억으로 다 넘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오늘 듣고 조금 더 이제 명석하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좀 기원을 하면서 빠르게.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